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근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다들 안녕하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어렵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 아동복지 포럼에 관심 가져주셔서 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대전아동단체협의회 그리고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과 아이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향후 위기 상황에서 아동 중심의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 아동복지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아동단체협의회,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행사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시는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댓글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유튜브에 로그인 하신 후 온라인 생중계 채널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행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은 또 대전 시민들께서는 주위 동료와 지인, 기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소수 관계자만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2시간 동안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먼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주제 발표, 그리고 휴식, 주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함에 따라서 국민 의례를 생략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수어 통역은 대전 수어통역지원센터의 최미순, 한송이 수어 통역사가 교대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주관기관 대표자, 포럼의 패널분들, 온라인 방송 중계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행사 진행과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및 주관 기관 대표자 등 참석 내빈들은 간단히 호명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을 소개합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박신재 매봉중학교 3학년 학생, 최미선 대전 도솔초등학교 선생님, 최지선 해맑은 지역아동센터장님, 송재덕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님, 신종근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 시설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 관계자 및 주관기관 대표자님들을 호명 소개합니다. 오현수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님, 윤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박미애 아동단체협의회장님, 그리고 김한재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장혜자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장님, 김혜영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포럼을 공동 주관해 주신 기관의 대표자님들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현장에서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계시는 대전 아동단체협의회 박미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포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미 대표님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한재 관장님, 송재덕 관장님, 또 대전 아동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막고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였고 아이들에게 학습의 장을 넘어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는 중요한 사회의 장인 보육과 교육 현장의 역할을 일정 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일상 변화는 가정 기능의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의 아동보호 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전 아동복지 포럼이 코로나19 아이들의 일상 변화와 아동보호 체계를 점검하여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고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현장에서 아동보호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초가 되길 희망합니다. 포럼의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정익중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패널이신 아동대표 박신재 학생, 또 도솔초등학교 최미선 선생님, 아동단체 세 분의 기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아동복지 현장에서 불철주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영숙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축사 말씀을 찾아 듣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들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몸과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 기관,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또 아동단체 협의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오늘 2020년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아동들을 생각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폭력. 여전히 우리의 아동들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삶 속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이 코비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위협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보호 체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의 내용들을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아동들에게 일상의 새로운 변화들, 그 변화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전한 도시다. 안전을 우리는 담보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힘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하고 시청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활동가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더 많은 기대와 또 희망을 좀 다시금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형 복지정책 개발과 소통과 협력하는 복지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유미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대전사회서비스원 대표 유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변화와 아동보호 체계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대전 아동단체
협회 우리 박미애 회장님을 비롯한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연구자료로 이번 포럼을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여하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또 온라인 학습과 집안의 한정된 놀이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오늘 그 아동복지 포럼이 그 고민을 풀어주고 새로운 변화로 시도할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전복지재단이 확대 전환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존중하는 아동 정책 및 서비스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이 길 따라서 계속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와 축하 말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보호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주제 발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준 교수님께서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보호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총 30분입니다. 지금 예정보다 시간이 좀 더 빨리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발표 시간은 30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익준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익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익준입니다.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 첫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신 대전광역시 서비스원의 유미 대표님, 그리고 대전 아동단체협의회 박미애 회장님,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 때 여러 번 여쭤봤어요. 이거 진짜 하냐? 그래서 중간에서 아마 성민여 선생님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여하튼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발표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도 약속이 있었는데 다 캔슬 됐고요. 취소가 됐고, 그리고 KTX는 지금 태업 중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내려온 만큼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내려왔는데 이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하여튼간 1회로 알고 있는데 대전의 위상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후발주자의 장점을 아주 충분히 잘 갖추신 거로 생각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아주 훌륭해요. 근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내용은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분들을 다 모셨어요. 아동에서부터 교사, 여러 가지 센터장님들까지 다 같이 모시고 있어서 특히 아동의 참여 너무 멋지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전에서 아동 권리, 아동 정책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게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같고요. 우리 보통 기대 수명을 연 단위로 얘기합니다. 근데 1단위로 얘기를 하면 3만일에서 3만 6천일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전후 세대로서는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오일 쇼크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뭐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번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전방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요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아동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상 변화가 아이들의 뭐 정신건강이나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취약하게 영향 미쳤던 아이들은 누구인지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지금 제가 11월 22일 기준으로 했는데,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5,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3만 명인데 지금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130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행히 500명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동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의 8.5%예요.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동에게는 뭐 선천적인 면역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동의 이제 감염률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학교를 안 갔던 시기에 이제 조사했던 자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듯이 이게 미증유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전에는 없었고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아동에게는 더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중지,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이게 아동의 일상을 충분히 바꿔놓은, 실제로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수면 시간은 이제 증가했는데,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오늘 살펴볼 것 같은데요. 아동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연구가 아마 코로나19의 아동 쪽에서 이제 행해진 제일 첫 번째 연구입니다. 실제로 이제 논문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아동 쪽 연구가 많이 안 나왔던 이유가 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많이 간주를 하다 보니까 아동 쪽이 예전과 비슷하게 소외됐던 것이지 아동에게 저는 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한 사람들을 차별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계 사람들은 아시아 인종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낙인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자원들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엄청난 이제 문제가 가정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있기 때문에 발견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나 방임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신고율은요, 감소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간중간에 아동학대 사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 의무자들은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교사 신고율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이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뭐 후라이팬으로 뭐 때려서 학대해서 죽인 사건도 있었고,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 먹다가 이제, 한 명은 사망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취약한 계층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전 사회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기응답식 조사가 가능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표현의 크기는 1000명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지금 이때는 학교도 안 갈 시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한 웹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을 했습니다. 내용은요, 이게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성별, 그리고 학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 비례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성별은 거의 비슷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정 비율로 굉장히 비슷하고, 권역은 7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표집을 했고요. 가족 형태는 양부모, 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부모하고 친인척, 여기는 좀 적은 비율로 한 8% 정도 비율로 조사가 됐고요. 사회 계층으로는 하층이 한 13.3% 정도로 이렇게 표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계층으로는 뭐 적절하게 이제 표집이 됐는데, 가족 형태는 약간 좀 한부모나 기타, 그러니까 기타 양부모, 이런 가정이 좀 적게 표집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수면, 운동, 공부, 미디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주요한 생활 시간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권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저희가 직접 이제 살펴봤고요. 그건 말고도 부모와의 대화나 집 밖의 외출이나 SNS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우울 불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고요. 뭐 우울 불안 공격성 이딴 걸 할 수는 없었고, 그냥 행복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아 존중감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미래 불안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신체 학대를 저희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웹조사기 때문에 그거는 빼달라고 너무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그냥 정서적 학대 정도만 이제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부부 갈등도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일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일상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일상 변화하고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어떤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취약했던 아이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달라,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연구 때문이에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수면 시간 늘었어요. 당연하겠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수면 시간 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늘은 것만큼 저녁 늦게 취침하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면 시간 늘었지만 수면의 질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 늘었어요. 아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시간 감소했고, 그리고 미디어 시간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저도 원래 저희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 노트북도 사주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집도 전쟁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태를. 미디어 시간 지금 급증한 이런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장 수면 시간, 권장 공부 시간, 권장 운동 시간, 권장 미디어 시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면 시간은,
유아 때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아지고, 권장 운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이면 되는 걸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났고, 권장 미디어 시간은 2시간 이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걸 조금 이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던 권장 생활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면 시간부터 살펴볼게요.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권장 수면 집단이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소 수면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다 수면 집단은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19 전에는 거의 대부분 권장이거나 과소수면한. 그래서 과소수면하지 않도록 저희가 막 많이 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다행인 거는 권장 수면 시간이 이제 증가한 게 그 특징이기도 하고, 예전에 안 보였던 과다 수면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전에 0.2%에도 5.3%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권장 수면 시간이 이제 늘어났지만, 고등학생이 과소 수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후에, 지금 앞에 거는 코로나 전이고요. 뒤에 거는 코로나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 수면 시간, 하는 비율이 고등학교 때 이제 늘어났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면의 질이 안 좋아졌다. 밤 12시 이후에 취침 비율이 이제 늘어난 게, 수면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문제였죠.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권장 공부 집단이, 지난번보다 이제 감소했고, 과다 공부가 늘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학교까지 가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나쁜 거 뭐냐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해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성적이 상회하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과다 공부의 비율이 높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시간은 권장 운동 집단이 원래 저희가 작았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작아졌다라는 게 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전에도 과소운동 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후 한번 보세요. 다 20%로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등학생마저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운동 시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전반적으로 다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미디어 시간입니다. 권장 미디어 집단이 감소했고요. 과다 미디어 집단이 아주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들 분자가 없었던 아이들에게서 과다 미디어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돌봄자가 없었던,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 요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가 있었는데, 그 4가지를 얼마만큼 충족하느냐, 권장을 충족하느냐, 이걸, 4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0개면 갈수록 아이들이 진짜 일상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한 거 한번 보세요. 권장 생활시간 충족 개수가 0개에서 1개, 그러니까 낮은 것들은 증가했고요. 높은 것들은 감소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균형적인 일상생활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상 변화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면 시간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권장 수면을 하는 아이들이 행복감도 높고요. 자아 존중감도 높았어요. 특히 이제 과다 수면한 아이들은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 시간은 다행히 행복감하고는 별 관련이 없었어요. 과소 공부하는 아이든 권장으로 하는 아이든 과다 공부하는 아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근데 자아 존중감은 공부를 과다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하면 부모님 칭찬도 받고 교사의 칭찬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아 존중감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도 보시면 운동 시간을 권장하는 경우 행복감도 높았고 미래 불안감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운동할 수 있게.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조건을 갖춰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방역만 잘하면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직접. 저희 비대면으로 이런 포럼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시간은 권장 과다 행복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는 과다한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 시간이 많으면 부모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에 행복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분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전에 운동하고도 관련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갈등이라든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친구들하고 SNS만 연락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 미래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만나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미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상 변화에 더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평일 낮 시간에 성인 보호자의 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하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인 돌봄자가 낮 시간에 없어요. 하층에서. 그리고 양부모가 아닌 가족에서 성인 돌봄자가 없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층 경제 계층에서, 사회 계층에서 식사를 못 챙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가족 형태로는 그 외 가족에서, 그러니까 양보 가족이 아닌 가족에서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요것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미래 불안감도 한번 보시면 지금 사회 계층으로 하층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 아닌 가족에서 미래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 돌봄과 보호가 철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직접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를 못 가는 동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이것도 하층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양부모 이외 가족, 양부모 아닌 가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더 위험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지만, 실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극도의 빈곤이나 기아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실직이나 고립이나 이런 것들로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와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적 이슈 때문에 고립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음주라든지 기타 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들이 대면해서 뭔가
뭐 대물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만나서 상담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것까지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서학대의 비율이 하층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다행히 그 양부모 가족과 그 외 가족에게서는 정서학대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학대라는 게 모든 가정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수준은.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는 나지 않지만 굉장히 둘 다 높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특이한 건데요. 맞벌이하고 외벌이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벌이 한번 보세요. 외벌이가 더 힘든 거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 독방 육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양육 방법에서 맞벌이보다는 그 외벌이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서학대, 나가버리겠다고 한다든지 욕과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의 비율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학대 위험이 누구에게 제일 높았냐?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부부 갈등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가정 내에서 모든 폭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부처 통합해라. 그거 저희가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대전시,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는 직접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좋은 성과를 내면, 중앙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부처를 합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지자체에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그 중앙부처에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 대전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아직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나? 위험한 사람들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 저는 처음에는 찬성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마스크 잘 제대로 할까? 뭐 손 씻기 제대로 할까? 뭐 알코올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더 잘해요, 어른들보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면역력도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의 일상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수면 시간 증가했죠. 수면의 질은 악화됐죠. 공부 시간은 증가했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운동 시간 감소했고요. 미디어 시간 급증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돌봄 공백하고 같이 시너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죠. 일상의 불균형과 이 돌봄 공백이 부정적인 시너지를 하면서 가정 내 위험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랄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학대 방임 증가하고 있고 저는 뭐 아동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아이의 일상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거나 주변에 관리해 줄 사람이 많아서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랑 비슷한 일과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집은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기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이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고 극복하기가 어려운지를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지원은 완전히 멈췄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사회복지 쪽도 멈춰야 되나?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밀접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사회적 배제된 경우, 코호트 격리된 상태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동 보호 체계하고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요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저하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난 시기에 특히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위험이 가중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이라든지 양부모가 아닌 가족 형태에서 돌봄의 공백이라든지 교육의 격차라든지 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우선적인 개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이 지금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벌이 가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돌봄 공백과 관련된 거 이거는 돌봄 정책으로만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노동 정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노동 정책이라고 하면 재택근무라든지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가야지 되는데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노동 정책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취약계층 가구에도 이런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서비스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 등교 중지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저희가 보호한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이 딴 데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은 안 그러는데 아이들만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긴급 돌봄은 모든 가정의 자녀가 긴급 돌봄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필수 노동자의 자녀만 중심으로 해서 긴급 돌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학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미래 불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그 전에 주장했는데 다행히 정은경 청장님께서 이게 그때 이제 또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한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얘기하러 왔어요. 아동 보호 체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학대와 방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동 보호 전문기관 분들 중에서 일부는 왜 우리는 재택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농담이시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더 바빠야 되는 게 맞아요. 안타깝지만 필수 노동자예요. 저희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는 생각을 생각하시고 코로나19 시기에도 가정 먹는 대면조사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저희가 41종의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위험하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읍면동에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학대와 방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학대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도대체 어떨까? 저희 사례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던 이미 사후관리가 끝난 가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정폭력 대응 체계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럴 때 아동학대 관련된 예방교육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대면을 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하루 올라온 거를 저희가 모니터하려면 6년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들이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올리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규제와 지능의 영역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좀 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아동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 노동자예요. 최일선의 필수 노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이나 돌봄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부모를 대리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필수 노동자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즐겁게, 처우와 이런 것들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남긴 생채기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다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운동장을 빼앗긴 아이들이 건강한 건지, 그리고 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 적응은 괜찮은 건지, 저희가 대공황, 대기근이 있을 때 장기 효과를 살펴봤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도 이런 코로나19를 경험한 아이들의 영향,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이렇게 부정적인 지표만 다 있는 건 아니네요. 긍정적인 지표도 보였긴 했는데,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수면 시간이 늘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심화됐음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독려, 촉구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4시부터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 토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변화를 겪으면서 아동보호 체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아동 대표,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후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직 본 포럼의 온라인 생중계에 시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후 4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토론에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주제 토론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활발하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분 휴식 후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시가 다 됐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포럼의 좌장이신 정익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미 있고 열띤 토론을 기대하며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교수님과 패널 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전 아동복지 포럼 좌장을 맡게 된 정익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도 하고 좌장도 맡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질문을 주셨다는데, 뭐, 저희 그 패널 분들도 지금 제 발표를 보고, 의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합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일상을 굉장히 바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보호 체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제 발표를 먼저 미리 보신 한 5분의 토론자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 그 아동복지 포럼이 그냥 성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에서는 이렇게 뭐 아동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아동을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동에서부터 교사, 센터장님, 관장님, 원장님,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매봉중학교 3학년 박신재 학생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도솔초등학교 최미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해맑은 지역아동센터 최지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송재덕 관장님 오셨습니다.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의 신종근 원장님 오셨습니다. 5분의 대표가 오셨고요. 대표님들의 이제 그 의견을 듣고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최종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매봉중학교 3학년 박신재 학생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제가 중3 때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박신재 학생 같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단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할 때 이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 학생 대표로 발표를 맡은 대전 매봉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신재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은 미숙하고 서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잠깐 왔다 가는 계절처럼 금방 갈 전염병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 진드기 같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제 일상 그리고 제 친구들의 일상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마지막 중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잘 지낼 자신을 갖고 올라왔지만 저를 마주하고 있는 건 친구들의 환영도 설렘이 가득한 새학기도 아닌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린 겨울방학과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된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른들의 처지에서 보았던 코로나19가 아닌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대전에 사는 모든 아동들을 대변하여 철저히 아동에 의한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온 세상이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제 피부가 되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겼던 점심시간, 짝꿍이랑 수업 내내 꼭 붙어 수다를 떨던 예전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년 동안 이렇게 바뀐 세상을 좋게만 봐야 할지 항상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마냥 즐거웠던 학교 생활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니 제 눈으로 보아도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가혹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제가 정리한 학교에서와 가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거리두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 학교 중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합니다. 한 학년에 300명이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 몇 분만으로 통제하기란 해변에서 바늘 찾는 일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아동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쌍방향으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위한 예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허술했던 탓인지 동영상을 트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자료를 갖고 수업을 해오다 40분 내내 아무 자료 없이 선생님의 말씀으로만 수업하기는 생각보다 더욱더 곤욕스러웠습니다. 만약 줌 수업이나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적어도 동영상만큼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장비 또는 서버를 안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잠시 잠깐 낮잠을 잔 것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탓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날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손을 놓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을 날려보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 의견들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서 앞으로 남은 2020년들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동들 역시 재밌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역시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비록 장기적으로 돌입한 코로나19지만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및 쌍방향 수업을 위한 장비 지원 이 두 가지만 지켜져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서툴고 미숙하였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동대표 박신재였습니다. 미숙하긴요. 시간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발표를 들었고, 우리가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서버 이런 것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이 부분들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전 도솔초등학교 최미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도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미선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말해준 와 약간 다른 분위기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은 물론 학교에서도 역할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같이 가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후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도 절실해지는 요즘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이런 위기들이 학교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습 공간으로서 물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다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나 교사나 이런 학습 공간의 변화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고 원격과 등교 학습을 병행하다는데 따라서 아동의 어떠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저는 크게 세 부분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데 첫째,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초등학생들 시기인데 이런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지는 시점에서 어떤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지원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학교에서는 무조건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니까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학습을 하려고 해도 거리두기. 학습 물품 공유를 해도 거리두기. 절대 물품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는 항상 말을 하면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심지어 지우개를 가져오지 않아도 지우개를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저희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이런 물리적인 방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심리적인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필요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홀로 방치되는 학생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맞벌이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한테 신체 건강도 더불어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데 학교에만 이러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또 유관기관과 함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는 학습적 측면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언론 매체에서도 말하지만 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어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적 어떤 효율성 증대도 가져오긴 했습니다. 블렌드드 러닝이라든가 예전에 나왔던 시스템이거든요. 플립 러닝이라든가 많은 시스템의 어떤 공유법도 이끌었는데 이러한 교육 문제의 효과성도 있는 반면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면대면으로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인성적으로 접근했던 반면에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늘어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아예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콘텐츠를 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학생들은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건 언제든지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아이들이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하교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디어가 굉장히 사용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미디어 사용 증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에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원격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선생님 말씀을 왜 들어야 하지? 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콘텐츠를 보는 동안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나는 경우고요. 근데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쌍방향 수업을 말씀하셨는데 쌍방향 수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인프라적인 면이 좀 더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가정에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줌에 접속을 해라. 뭘로 접속을 해라. 근데 그러한 전제들은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안정된 플랫폼이 되어 있을 상황에 가능한 것이지. 저희 처음에 원격학습을 시작할 때 EBS나 접속을 하니까 모두 다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지였는데 과연 쌍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저는 지역사회가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동 전문 기관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회적 기업도 다 같이 들어와야겠죠.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필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신체 건강적 측면인데요. 코로나19로 해서 지속적인 위생교육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는 그래도 현명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손 씻기라든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스스로 자신의 위생에 관심을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안 합니다. 하지요. 수영도 콘텐츠로 수영 배우고 보고서 써서 내는 게 지금 교대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떤 놀이 수업 절대 할 수 없고요. 더불어 가정에서의 운동 시간을 감소하고 미디어 사용 증가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오면 아이들이 조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그러니 과다 수면이나 과소 운동 이러한 것들을 감염 예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직접 몸을 움직이며 땀을 내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학교가 충분한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0학급이거든요. 50학급에 1,300명이 들어있으니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 그러니까 같이 부딪힐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나가서 다른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서적이나 어떠한 학습적인 면이나 신체 건강적인 측면에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 패러다임은 언제나 변화를 이끌 것이고 저희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새롭게 대두된 어떤 다양한 교육적 상황들이 학생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또한 이런 교육 패러다임이나 교육적 효율성을 깨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환되고는 있으나 그 과정 속에 발생되는 학생들의 정서적 방치라든가 학업 성취도 하락, 또 약해지는 건강 상태는 없는지 우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나.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굉장히 맞는 요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근데 이제, 선생님 이외에 다른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고,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뭐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모였던 곳에서 이제, 뭐 고생하셨던 최지선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전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지선입니다. 지금 대전에는 140여 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들의 각 상황이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19명에서 49명이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초반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또 처음에는 사실 운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현장이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긴급 돌봄 아동을 이제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긴급 돌봄으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급 돌봄이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아동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호자들이 뭐 휴가를 낸다거나 돌봄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 학교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저희들에게도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런 컴퓨터 주변 기기라던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같은 시설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대전시에서 중고 노트북 및 컴퓨터를 보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19명에서 49명이죠. 그 반수만 긴급 돌봄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많은 수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컴퓨터 관련한 주변 기기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2명, 많게는 3명이죠. 그러면은 1명 내지 2명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면은 그 외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봐줘야 하고 그 외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일주고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또 생활습관이라던가 그 외 기초학습 지도도 저희들이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간은 넓지 못해요. 학교에서는 뭐 1m 거리 두기를 한다던가 또 이런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 간에 서로 비대면, 닿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가지로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m를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생활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좋은 의미이고 꼭 지켜야 하는 생활 방역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또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방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소독을 한다거나 그 외에 방역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소독제를 가지고 발라서 소독하는 게 다였거든요. 초반에 시에서 한 4번 정도 지원을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독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서비스도 같이 연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지가 됐고요. 외부 자원봉사자나 그 외에 기타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루트들이 많이 막혔어요. 네, 방역이라는 이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컴퓨터, 인터넷 연결과 같은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긴급 돌봄으로 오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인력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명, 3명 가지고 19명에서 49명의 아이들, 더군다나 하루 종일 온라인 돌봄이나 긴급 돌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종사자들이 쉽게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는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필수 운영 시간이 있고요. 학기 중에 필수 운영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학기 중 필수 운영 시간은 14시부터 19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오전 9시 전후예요. 그러면은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거의 몇 시간이죠? 네, 12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희 종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12시에서 1시까지가 보통 점심시간, 휴게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 수업이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와요. 그러면은 종사자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나누어서 쪼개서 한 10여 분, 1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얼른 식사를 하고 다시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시간이 넘는 시간, 12시간이 되는 시간을 근무를 해도 저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여를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종사자로 하여금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일선의 필수 노동자라고 뽑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처우가 또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조금 더 높은 질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즐겁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의 공백을 많이 메웠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확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 인력 배치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아침부터 학교처럼 와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 이거는 노동법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요 부분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전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송재덕 관장님께서 오늘 대표 주제이기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충분히 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오늘 보호, 체계와 관련된, 발표를,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대전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송재덕 관장입니다.
일단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한 지 1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어색했던 비대면, 언택트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는 친숙한 생활 용어로 자기매김하게 됐고요. 또 각 기관마다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꽤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새로운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아이들의 일상 변화가 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건장 수면 시간으로 증가됐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동들의 학업 성적에 따른 교육적 심화, 불균형, 성인 보호자의 돌봄 격차가 심화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배제로 전환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동복지 현장에 일하고 있는 저는 실무자로서 코로나19 시기에 대전 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또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아동보호 체계에 있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사회적 배제가 된 사례를 조금 예를 들면서 저희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동보호 체계에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위하고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코로나19 시기에 대전 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은 총 5개 구가 있고요. 2019년 10월 말부터 저희가 10월 말 신고 접수건이 913건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신고 접수건은 1252건입니다. 증가를 했는데 특히 5개 구 전체가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대전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소에 따른 신고 접수 증가인지 혹은 코로나19 때문인지는 사실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2월에서 6월 총 4개월 간의 비교를 좀 통해 보면은 전국의 대비는 별로 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 지역은 19년도에는 20건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56건으로 110%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신규 기간 때문인지 혹은 코로나19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저희가 추측해보기에는 2020년도 5월에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6월 달에는 천안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2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학대 이력이 있는 고위험 가정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 안전을 확인해 주셨고 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7월달 이후부터는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의 발표처럼 신체학대는 사실 증가되지 않았지만 정서학대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정서학대가 증가된 것은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 아동과 또 부모님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학대가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봅니다. 이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 체계에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가지 정도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전문 병원 및 피해 아동 맞춤 병원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해 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 치료, 그다음에 심리 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해바라기 지원센터가 전국에 39곳이 있고요. 대전 역시 충남대 병원 1곳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지원센터가 있는 병원 39개 중에서 36%인 14곳이 코로나19 때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전 역시도 유일한 해바라기 지원센터가 있는 충남대 병원 역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해바라기 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충대병원에 입원한 학대 피해 아동들을 간병할 간병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외상으로 인해서 반려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하여도 코로나 검사를 무조건 받고 음성 진단을 받아야만 그에 맞는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대 피해 아동들이 대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이제 지정되지 않고 해바라기 지원센터 원스톱 역할을 지닌 학대 피해 아동 전문 병원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전담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학대라는 이슈를 가지고 입원한 아이들에게 사실 다인실 입원은 또 2차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인실에 입원하다 보면은 함께 입원한 다른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왜 너는 혼자 와 있니?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아동들에게는 또 다른 힘듦으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실 지정을 요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료비,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 1인실 지정이 가능한 학대 피해 아동 전문 병원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아동들 역시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아이가 불안에 떨면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원 이후에는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원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아동의 보호처가 고려되고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퇴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 시설은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학대 피해 아동 응급 임시보호시설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아동복지시설 역시 입소, 퇴소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폐쇄하는 지침이 각 지자체마다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입소가 불가능하였고요.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입소 가능하다는 시설들 중에서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음성 진단이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새벽 시간대에 응급조치로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우리 상담원들이 기관 사무실이나 혹은 경찰서에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시설들은 입퇴소 제한이 되고 폐쇄 조치가 되다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보호 중인 아이들이 장기로 조치되는 게 늦어지거나 중지가 되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역시도 저온 초과로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한 보호처를 찾아서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더욱이 형제들끼리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시설로 조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대 피해 아동들이 응급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확보하고 시설 특성에 맞도록 입퇴소 시스템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서 교수님이 함의했던 부분 중에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발굴을 해야 되고 대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고 또 재학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동보호 체계에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도 아동학대가 이제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서는 한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전문병원. 저도 이제 원하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랑 같이 써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바라기 센터는 또 여성가족부 이제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조정을 하는 데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뭐 동의는 하지만 하여튼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응급 임시보호시설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아이를 분리하면 그게 뭐 다 된 건 줄 아는데 분리가 시작입니다. 분리한 다음에 어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보낼 데를 우리 상담원이 직접 찾아야 된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낼 데가 더 없고 전국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국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한 후에 분리하고 난 다음에 보낼 데가 없다. 이게 아마 끔찍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민감하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의 신종근 원장님께서 아마 코호트 격리 상태였을 것 같은데 시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발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평화의 마을 아동복지센터 신종근 원장입니다. 일단 아동복지 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한사항으로는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이제 규모가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은 저희들처럼 생활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37명이고요. 미취학 8명,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9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13명이 현재 있습니다. 직원은 20명인데, 이제, 주간근무자라고 하면 5일근무자를 말씀하시고, 교대근무는 이제 교육사,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원이 있고요. 그 37명이 생활관이 저희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방 4개짜리 그런 생활관이 6개가 있는데, 현재 4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 선생님들 지금 3명씩 한 방에서 그대로 근무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개를 일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자립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상담실, 도서관, 강당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이제 뒷마당에 조금 넓게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를 보시면 이제 현관은 이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인데 이제 잠금 감지 가능하고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는 이제 셔터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통제가 가능하고 뒷문에 이제 철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뒷문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시설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2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하나는 경북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코트 격리가 한번 일어나서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출퇴근 없이 15일간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이거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 코트 격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 아이가 같이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가 확진이 돼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코호트 격리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가 가족으로부터 전파가 돼서 가족으로부터 전파가 돼서 우리 학생한테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게끔 만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받았던 학생이 다녔던 학원에도 우리 아이들이 갔어서 현재 한 7명 정도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 무증상이 나온 그런 상태로 해서 종결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아마 거의 시설들은 굉장히 외부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시던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실습자, 강사, 외부 단체에서 오는 모든 손님들은 거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부식 배달할 때 이런 경우만 이제 현관에서 인수인계 받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외부인 출입은 거의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1단계, 1.5단계 이 정도지만 뭐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로 올라갈 때는 점점 더 불안감이 좀 높아지면서 외부 출입에 대한 경계나 외부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단절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출입은 외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인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갔다 오고 선생님들은 출퇴근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도 한 공간에서 사는데 선생님들은 나가서 또 다른 외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아예 마스크 쓰고 이 실내에서 생활하도록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 그러니까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촉자로 분리되셨던 분들은 없었는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출입 통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에 1층에는 사무공간이고요. 2, 3층이 숙소입니다. 근데 이제 출입은 1층으로 이제 야간에도 하는데 이제 통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되면 안에서 잠기게끔 하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연락해서 들어오는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때에도 외부인이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알람벨 설치가 돼 있어서 출입구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외부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진행됐던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외부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중지됐고요. 그 예산들을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국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중지를 하고 그 예산을 아이들 그 운동기구 사주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각 시설에 일정 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캠프, 아이들이 진행하는 캠프가 보통 시설들은 진행이 됩니다. 방학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예산도 사업 변경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실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방별로 지낼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외부 프로그램들 중에서 코트 경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실내 아이들이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슈퍼도 거의 저희가 통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풀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갈 기회가 거의 없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외부 MT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독채로 얻고 사람이 없는 지역에 이제 바닷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아이들 바람 쐬는 프로그램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도 낮추고 아이들한테 조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관련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정부에서 10시하고 2시에 방역 관련된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고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이들이 그런 경각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발열 체크는 지금도 다 뭐 시설은 다 똑같겠지만 선생님들 출퇴근할 때 그다음에 아이들은 실내에 있을 때는 2번씩 정도 이렇게 발열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적게 들어왔고 뭐 소독기도 없었고 뭐 이 손소독제 이런 것도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 이후에는 좀 많이 여기저기서 막 지원해 주셔서 많이 지금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쌓아놨어요. 예, 다른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독제만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층별로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층별 소독이나 방별 소독은 매일 일상생활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시설들은 거의 공통으로 긴장감 가지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애들이 있습니다. 중고생들 중에서 고2, 고3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잠깐 나갔다 옵니다. 통제 시간 이후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PC방을 간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원룸이 1층에 별도로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코트 경기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8년 12월 정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제 신축 건물 말고 기존의 건물들에는 이런 독립된 공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하나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관 2개를 지금 안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별도 공간에 2, 3일씩 계속 분리해서 아이들의 증상을 좀 관찰하고 문제 없으면 복귀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예, 그런 자체가 안 되고, 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실내 그 시설 안에서도 공간이 분리되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학습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핸드폰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적인 수업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시설 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구축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시설 안에서 코트 격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밀접 접촉자도 생겨보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시설 내에 아이들이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임시 공간에 대한 뭐랄까 공간 구성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 지원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끼리의 외부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예산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못해도 분기 한번 바람문 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 보면 일단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고 정서적인 교감도 거의 방 안에서 애들 잠자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이 늘었고요. 미디어 사용 시간도 무지하게 많이 늘었고 근데 학습은 뭐 잘하는 애들만 잘하는 거라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셔야 아이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간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 이런 2가지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뭐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중간에 마이크 때문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뭐 인프라 얘기 뭐 중요하게 해주셨고, 또 별도의 공간, 그러니까 1인실, 뭐, 저희 자립 직전에 1인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공간의 마련이라든지, 우리끼리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문을 닫잖아요. 그 공공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시설당 뭐 하루 공공시설 뭐 충분히 혼자서 쓰도록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문 닫는 게 저는 이상하고요. 이런 필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고 그리고 한 시설이 뭐 다 한 번에 이용하든지 한 학교가 단번에 이용하든지 이런 방식을 좀 고민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5분의 아주 훌륭한 이제 토론을 들었는데요. 원래는 막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고 여기 몇 분 와 계시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이게 너무 계획되지 않은 거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들 중에서 뭐 나 요거는 하나 빼먹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없으면 제가 시간 다 씁니다. 네, 제가 지금 시계가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 중에 저한테 이제 전달된 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들고 오셨어요. 너무 많아요. 네네.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못 끝나요. 네. 관장님한테도 질문한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를 먼저,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심리적 방역, 마음의 거리 가까워지게 할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는 뭐, 선생님한테만 질문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까 전에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계시는지, 요거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관장님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동학대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중에 일부를 좀 나눠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평양원 원장님께는, 요 아이들에게 생활시설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한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나, 지금은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부터, 네네. 네.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으나 저희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서로 만지고 싶어 해요. 장난을 치고 싶어 하고 다리를 걸고 싶어 하는데 절대 안 되고 지금 학교에 그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는 돌봄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원을 해서 들어와 계시는데 조금만 붙을 것 같으면 거리두기, 화장실도 줄 세웠다가 한 명씩 들여보내고 하나 나오면 하나 들여보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도 심리적 방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조봇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했고 그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에서 얻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역사회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데 길게 쓰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다 해주십시오. 네. 어려운 점은 아까 토론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저희가 대면을 아동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면을 강화해야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그 행위자 또 가정 역시도 저희 상담원이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불안을 좀 느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상담원이 가정에 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상담원조차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기관의 직원의 안전이 우선인지 또 아동을 대면해서 강화하는 게 우선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예,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요. 생활방에 그 방이 4개 있습니다. 선생님 방이 하나 있고, 이제 3개의 방에서 아이들이 지내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취학 아동도 있고 초중고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떠듭니다.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각자 떠들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끼리 모이는 대로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개구지게 잘 놀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학습하는 데는 좀 많이 제한이 되었던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원가족을 아이들이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가정방문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전혀 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 학생한테도 질문이 왔네요. 어떤 시스템이나 사업이 있으면 가정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은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또 준비되지 근데 또 막 5분 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쌍방향 수업부터 제대로 해야지 학습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아이들도 더 학습의 열의를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최지선 센터장님도 뭐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역아동센터 물론 복지시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만 운영이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긴급 돌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복지사들의 안전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막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한마디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학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최미선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열린 자세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에 수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수업이 없는 대신에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수업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전화로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는지, 예를 들어 혼자 지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학대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물론 부모가 챙겨야 될 역할이기도 하지만 특히 담임교사가 이제 챙겨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지역사회도 함께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좀 그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한 달 동안 한 번씩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진짜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일상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는 아이들 그 휴대폰 사용 많이 한다. 여러분들의 사용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중독이에요. 중독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이게 온라인으로의 1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 시간으로 만났을 때 한 2시간 정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그 의견들을 아마 대전시에서 잘 반영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시가 아동 권리, 아동 정책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0년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장을 맡아주신 정희준 교수님, 그리고 패널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상황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동들의 행복한 일상을 찾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토론회장을 마련했다는데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아동복지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분들, 대전 시민들에게 뜻깊은 전환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유미 대표이사님, 대전 아동단체협의회 박미애 회장님, 대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한재 관장님, 대전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송재덕 관장님, 발제와 자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희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대전 아동복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